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헬로 머니언. 2주 만에 보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연휴 끝내고 돌아온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아주 빡세게 저희를 가르쳐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장르가 머니 든든한 설명 천재 브렁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KB증권 아시아시장팀의 박수현 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2주의 핫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이슈. 네, 이번 주 시동 이슈.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두 번째 대책이 발표되고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6.27 대책, 그다음에 9.7 대책에 이어서 이번에 11호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세 가지 정도로 요점을 추려보면요. 하나는 규제 지역 강화, 두 번째는 대출 규제 강화, 세 번째는 거래 질서 확립,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규제 지역은 서울 전 지역이 사실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는 그동안은 사실은 6억 정도까지만 이제 주담대가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15억에서 25억 사이 주택은 4억으로 더 규제가 강화되고요. 25억 초과 주택은 2억으로 강화됩니다. 사실상 확실한 자기 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 게 조금 어려워지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되겠고요. 전세 대출에 관해서 DSR이 적용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질서 확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은 허위 매물을 낸다라든지 또 거래 가격을 올렸다가 취소한다라든지 하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이번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이 안정되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전히 집값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나왔겠죠. 이번 대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동 이슈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좀 좋은 소식인데요. 네. 우리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 반도체고 그중에 대장주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매출이 86조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에 비해서 8.7%가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12조 1천억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31.8%나 증가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가뿐하게 뛰어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예. 모쪼록 좋은 소식이니까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코스피까지 쭉쭉쭉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10만 전자가 이제 눈앞에 있는데 저는 조금 빨리 팔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우리나라 반도체 앞으로도 쭉쭉 코스피 5천이 되는 그날까지 견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혁수 앵커, 이번 주의 주제는 뭐니? 네, 강대강 미국과 중국이 다시 관세로 맞붙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자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는데요. 두 거대 고래 사이에 낀 새우는 등이 터지기 전에 돌파구를 찾아야겠죠.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찾아가는 거대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에 돈이 몰리는 곳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2주의 머니에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솔깃합니다. 네. 자, 이번 추석 연휴까지만 해도 뭐 주식이며 가상화폐, 금, 국제, 유가, 뭐 커피 원두까지 모든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올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았고요. 맞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넘고 또 넘고 또 넘었죠. 자고 일어나면 넘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 넘어 있고 그랬죠. 네, 그러다가 지난 10일에 네.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정말 폭락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진짜 막 울다 웃다 했던 이번 추석이었는데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죠, 팀장님. 트럼프 대통령 때문은 맞는데요. 네. 원인 제공은 중국이 했습니다. 네, 10월 9일 날 중국이 히토류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수출 통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 조치들이 나왔는데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게 이 중에서 이제 히토류인데요. 히토류 제재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겠다.
그리고 에이펙에서 굳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좀 번복을 해서 만나기는 할 거다. 그리고 소통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기 관련돼서 시장이 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많은 등락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공세적인 태도를 보일까? 이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 미중이 협상 전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전에 압박을 강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작전을 중국이 이용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 좀 볼 수 있을 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가, 환율 다 난리가 났던데요. 맞습니다. 당일 이제 미중 갈등이 폭발하면서 지난 4월 이후에 또다시 미중 무역 전쟁 2차전이 발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시장이 정말 발작적으로 굉장히 놀라버렸죠.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이제 먼저 반응을 했는데요. 당일 S&P 500이 마이너스 2.7%가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3.56%가 떨어지는 이야. 등 정말 충격이 심했습니다. 네. 당일 증발된 시총만 2조 달러가 넘고요. 아이고. 특히 이제 요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M7 주도주들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만 해도 1,100조가 시총이 증발하는 사태를 맞이했었거든요. 또 암호화폐 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12만 달러를 넘다가 무려 11만 선도 붕괴, 장중에 10만 달러 선까지 추락을 하기도 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경우에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에서는요. 올라갈 거야라고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놓으신 그쪽에 이제 배팅하신 많은 투자자분들은요. 갑자기 이제 시가가 떨어지니까 네. 자기가 잡아놓은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당하는 거예요. 무려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원의 청산이 발생해서요. 그야말로 곡소리 나는 시장이 당일날 어머나. 연출이 됐습니다. 환율 시장도 매우 불안했거든요. 우리나라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역외 시장에서 환율이 1,430선을 넘어가는 등 전방위적으로 자본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에 노출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이 때마침 우리는 또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네네. 시장의 문을 닫았었거든요. 근데 다들 검은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다. 제발 월요일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학개미들이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손실했던 걸 좀 회복하고 있던 추세였는데 네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진짜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국내 주식이 좀 방어를 좀 했습니까? 네, 선방을 예. 좀 한 것 같아요. 네. 네, 금요일 일단은 뭐 투자자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주식창을 보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저예요, 저. 예,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일단 월요일에는 상당히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미중이 일단 격돌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어쩌면 종국적이면서도 즉각적인 격돌이라기보다는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약간의 힘겨루기 아닐까?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해서 완전히 파고로 가진 않겠구나라고 하는 지지 심리가 조금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좀 선방을 했는데 화요일 이후에 선박 관련한 상호 항만 수수료를 높이는 조치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2차전의 노이즈가 계속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특히 이 미중 전쟁 속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닌가? 유탄이 우리나라에게 번지는 거 아닌가? 이게 가장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사실은 상호 간의 조치 속에서 우리나라가 영향권에 들어온 내용이 조금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에게 항만 관련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거기서 협조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한화 계열의 5개 미국 회사에 대해서 갑자기 중국이 제재 조치를 발표했어요.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딱 돌파하면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불안 심리가 좀 퍼지면서 지금은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중 무역 전쟁 이거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4월에 미중 간에 막 관세 전쟁을 할 때 네. 너무 사실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극적으로 우리 서로 유예하자라고 미중이 일단은 수면 아래로 문제를 가라앉혔거든요. 그 유예 기간 만료가 1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히토류로 성공을 하니까 나 그럼 관세 추가 100%야 라고 한 거에 발효일이 11월 1일입니다. 네. 어쨌거나 11월 1일이나 11월 14일 안에는 모종의 명분이 필요하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네요. 않고서는 정말로 파국 내지는 이 불확실성의 장기전, 기약 없는 장기전으로 양국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센 척을 해왔는데 맞습니다. 서로 명분이 있어야지 우리 조금 쉬어갑시다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스몰 딜이라 하더라도 에이펙에서 양국 간의 모종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긴장도를 완화하면서 새로운 2막으로 넘어가는 그런 합의가 있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네네. 그런 자리가 우리나라 경주 에이펙이 됐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럼 에이펙이 다다음 주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펙 정말 중요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 에이펙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음 주 이주앤머니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때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혁수 앵커. 네네. 이렇게 미중이 서로 싸우고 전 세계가 새우가 돼서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에 네네. 아랑곳하지 않고 쭉쭉 잘 나가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요? 네, 바로 인도인데요. 요즘 인도 시장의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무려 인도 증시 역사상 2번째로 많은 자금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도 속속 인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현대차에 이어 얼마 전엔 LG전자까지 인도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인도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대체 뭔가요? 인도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인구 대국이죠. 아, 그러다 보니 소비 시장으로서의 각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전자가 공모가 대비해서 거래 첫날에 5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LG전자는 당연히 소비 제품을 파는 기업으로 인도에 진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소비 시장에 대한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인도에서 작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전자제품 판매로는 마켓쉐어 1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인지도가 높고요. 그래서 이제 흥행을 할 수 있었고 인도의 시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동력이 어디에 있냐? 인도 내부 자금에 있습니다. 네, 인도의 개인 기관을 포함해서 인도 내부 자금들이 꾸준히 증시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인도의 하방을 지지하고 또 중요한 좋은 이벤트들이 있을 때 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외국 자금이 인도를 싫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LG전자 공모할 때도 청약을 많이 했던 기관들이 외국 기관이었는데요. 사실 인도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장이 조금 밋밋한 흐름을 보였어요.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이긴 했고 관세 영향이 있을 때마다 좀 덜 빠지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도의 GDP 성장률이 그래도 최소 6에서 7%가 계속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고 이렇게 큰 국가가 그래서 인구 대국이면서 자본시장 규모도 크고 여기에서 높은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이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도가 미국의 관세 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영향을 아예 안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가장 큰 수출 국가, 수출 1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중형주의 수출 기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인도랑 미국은 관세 협상 지금 50%로 일단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그렇지만 관세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유는 인도는 전체 GDP에서 60% 정도가 내수 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있어도 상대적으로는 안에 있는 내수의 힘으로 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걱정이 되는 점이 인도가 우리나라랑 문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규제가 좀 생각보다 많은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투명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뭐 디지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투자가 너무 쉽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씩 그래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노동 문화가 생각보다는 조금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여러 가지 문화도 당연히 다르고요. 네네. 또 그런 이제 노사 갈등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해결되는 양상도 생각보다는 조금 거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세심하게는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직접 인도 산업 현장도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보다 인도가 유망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사실 인도가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 뭐냐면 알타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알타시아. 네, 그게 뭐냐면 알트 전환한다. 아시아인데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거. 그러니까 프렌드 쇼어링. 이런 게 중요한 키워드였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구가 많아야 생산 기지를 옮겼을 때 이 염가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 이건 인도가 적임자고요. 광대한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는 또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타시아로 가장 부상을 받던 국가가 인도였던 거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일단 베트남은 인구 구조나 그다음에 전반적인 큰 이 토지의 어떤 활용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인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을 형성을 할 때 섬나라의 가장 취약점은 이 공급망을 배송하는 배송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배로 해야 되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인도가 가장 이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대체하기에는 좋은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시장이 했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 거군요. 안 되겠어요. 혁수 씨 오늘 우리 점심에 커리 좀 먹으면서 회의를 좀 해봐요. 회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저도 생각이 달라 해서 인도에 투자하는 방법 배웠는데 다 휘발됐습니다. 싹 사라졌거든요. 다 까먹었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알려주세요. 인도는 외국인 개인이 인도의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아. 불가능에 네네네. 가깝기 때문에 아, 이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TF나 아니면 ADR이라고 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주식을 주로 투자로 두 가지 수단을 많이 삼으시는데요. 저는 이제 ETF로 주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드리고 있고 인도가 지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GST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랑 유사한 오, 개념이 있는데 네. 요거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과세 구간을 간소화하면서 과세 구간이 낮아졌습니다. 오. 즉 소비 물품의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 플러스로 인도의 중요한 전통 명절이 있는데요. 디왈리 축제라고 하고요. 오. 요게 10월부터 12월까지 이미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 물건의 이 제품 가격이 떨어졌는데 또 축제 시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소비주가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소비주를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고 특히나 요때 디왈리 축제 때는 내구재 품목들의 소비가 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내구재 중에서도 특히나 자동차 소비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자동차 살 때 우리 현금으로 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대출을 받아야 되기 네. 때문에 금융주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두 가지의 대형주를 많이 담고 있는 대표 지수가 니프티 50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지수 ETF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걸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로 투자 아이디어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 추천해 주셨던 섹터 기억하시죠? 네네네. 뭐랑 뭐였죠? 금융주. 그다음에 소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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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요. 오늘 복습 제대로 해야겠어요. 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결과가 좋으면 그 인도 영화 끝날 때 춤추잖아요. 항상 춤추다 유명한 영화는 항상 이렇게 춤추거든요. 그렇게 춤을 추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부터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인도 이야기까지 오늘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장르가 뭐니와 함께 글로벌 경제 변화와 흐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